김도연은 아침부터 낯설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정년퇴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다림질된 셔츠를 꺼내 입고 평생 습관처럼 단정히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허전함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퇴직식장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후배들은 그를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시장은 감사를 표하며 금빛 상패를 건넸습니다. 그는 단단히 쥔 손끝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야겠다. 이젠 나도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하자. 퇴직식이 끝나고 도연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손에 든 상패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에는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 한켠은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다니던 시청.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는 지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킨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택배 상자와 여행용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닌 아내 이름, 이정희. 문을 열자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옷이 담긴 가방이 열려 있었고 신발장엔 빈 공간이 생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당신 역할은 끝났어요. 짧고 단단한 말이 공기처럼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섰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사진이 담긴 액자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던 가족 사진, 태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단체 사진.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어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녀는 짐을 들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남겨진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상패를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퇴직식에서 받은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초가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케이크를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도연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김도연의 30년 인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 이 비밀 통장. 비 내리던 오후 김도연은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남겨진 자취는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쯤 남은 반찬통과 밀폐용기 하나, 벽에는 달력 한 장이 걸려 있었죠. 그는 습관처럼 달력의 날짜를 손끝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이날 뭐가 있었더라. 빨간 볼펜으로 표시된 날은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유를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서랍을 정리하던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낯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명 이정이었지만 도연은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엔 매달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금처는 강한나 사무실. 공무원 생활 동안 수많은 계약서와 기록을 다뤄왔던 그는 직감적으로 그 이름이 법률사무소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심하듯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갠 거리에는 이른 출근길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아 들고 앉은 그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창구 직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니셔서 자세한 내역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시선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강한나 사무실 개인 상담, 정인인 명의. 도연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그는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로소 그는 아내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삶을 지탱한다고 믿었던 그 30년의 세월이 아내에겐 해방을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실 문턱 아래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이 칼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도연은 벽을 짚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손에 쥔 통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그의 외침이 텅 빈 거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장을 가슴에 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때릴수록 그의 분노는 조용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김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가정의 손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도연은 그날 저녁에도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낮의 빗소리가 멎은 뒤 찾아온 정적이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냉랭한 공기 속에서 벽식의 초침만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그의 표정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하죠. 도연은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공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 일은 들었어. 하지만 나도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잔잔히 흔들리던 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너까지 그러면 아버지는 누굴 믿어야 하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옳다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가족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십 년 동안의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태수가 첫 월급을 받던 날, 가족이 함께한 여행, 생일상 위의 웃음들. 그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낯설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헌신은 누군가에게는 속박이었고 그의 책임감은 압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면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은 한 문장이었지만 도연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문 쪽으로 향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지도 이제 본인 인생을 좀 사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물방울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을까? 그의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퇴직금 통장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의 울타리에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그의 눈빛에는 서늘한 각오가 서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증명해보자.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내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봉직하며 쌓은 기록들, 인사평가표, 감사장, 훈장 증서가 차례로 쌓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헛되이 살아온 건 아니야. 하지만 손끝에 닿는 서류의 촉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그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는 아니지만 증명은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도연은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는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그는 대충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주겠지. 오늘은 전 직장 동료들이 마련한 퇴직 축하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문자를 받은 뒤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김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후배들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그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이미 소주병 몇 개가 비워져 있었고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공식적으로 백수네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말끝에 웃음을 지었지만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내분이 집 나갔다며?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공기가 식어버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눈앞의 후배들이 갑자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 들었다길래. 말을 흐리는 그 후배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 세상 참 좁네. 그의 목구멍을 타고 들어간 술은 이상하게 쓰디썼습니다. 곧이어 과장이었던 동료 박형수가 자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런 소문은 금방 잦아들어.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눈은 어딘가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에서 진심이 아닌 연민을 읽었습니다. 그 연민이 오히려 그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요. 이제 신경 안 써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자리를 지키던 그가 결국 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축하 자리는 이제 끝난 것 같네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펼치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젖은 보도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을 성실히 살았는데 남는 게 이거냐? 그의 속에서 다시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거리 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잠깐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정은지. 그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예전 부서의 후배였고 유일하게 그를 진심으로 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눈빛 속에는 다시 살아나는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오래된 수첩을 뒤적이다가 한 이름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정은지. 한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후배이자 유일하게 자신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나 좀 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조용했습니다. 물론이죠, 선배님. 오랜만이네요. 그날 오후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늘 다니던 길이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음을 옮기자 은빛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정은지가 근무하는 사회복지 상담센터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커피 냄새와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은지는 밝은 미소로 그를 반겼습니다. 퇴직하셨다면서요? 이제 좀 쉬셔야죠.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쉰다는 게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네. 그의 말에는 피곤함과 허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선배님,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그게 선배님을 다시 일으켜 줄 거예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은퇴자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서. 도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선배님이니까 할 수 있어요. 은지의 단호한 말에 그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쌓은 경력보다 더 큰 결심이 담긴 서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센터에 매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의 사연을 듣고 은퇴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툴렀습니다. 누군가는 돈 문제로, 누군가는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그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가 된 사람들. 그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아내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당신 역할은 끝났어요. 그 말이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조언대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통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강한나 사무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센터 창가에 앉은 그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오래된 건물의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펜을 꽉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세상에 다시 맞설 시간이라고요. 복수는 아니었지만 정의를 되찾을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길게 늘어지며 그의 내면에도 묵직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은 상담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멘토링 기록표와 상담 일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는 일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김도현 씨 맞으시죠? 저는 강한나 사무실의 변호사입니다. 순간 그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정혜 씨 위임장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상 재산 분할 정리가 진행 중이라 확인 서명이 필요하십니다. 그 말에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 분할 이미 시작된 거였군.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이 현실이 되어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결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도연 님이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신뢰와 공정의 법률 파트너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장이 그에게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의 위임장 재산 분할 청구서.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서명과 자신 명의의 자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예금, 연금, 심지어 퇴직금까지 세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죠? 그가 묻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3년 전부터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복사본을 챙겼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베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미소, 가족의 식사, 그리고 그의 믿음.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 건너편 거울처럼 반사된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하고 낡고 어딘가 초라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엔 새로운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계산할 차례야. 그의 입가에는 오래간만에 웃음 비슷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다시 상담소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 조명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차근차근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 시기, 재산 내역, 통장 사본. 그는 공무원 시절 수백 건의 행정 절차를 처리하던 습관대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냉정이 자리했습니다. 한때 순종적이던 가장이 이제는 싸움을 준비하는 사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비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집안을 스쳤습니다. 김도연은 오래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녹음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끝내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 김태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아내 이정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증인 역할을 맡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강한나 사무실의 명패가 박힌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잘 왔네. 마침 다들 필요했어. 거실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탁자 위 서류에서 불빛이 반사되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3년 동안 준비한 거래의 흔적이야. 그의 손이 움직이며 복사본들을 한 장씩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임장, 재산분할 명세서, 그리고 비밀 통장의 내역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도연은 차분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아들 태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부모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더 망가지기 전에.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망가진 건 이미 오래전이야. 넌 몰랐겠지만 너희 어머니는 내가 은퇴하기도 전에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변호사와 이정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바로 진행하죠. 재산 정리도 끝났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희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냥.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은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단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서류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명의 이전 동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파기하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정리하지. 이번엔 내가 주도할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손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외투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 몫의 인생을 찾으러 갈 거야.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을 타고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젖었지만 얼굴에는 묘한 해방감이 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단 하나의 서류만 들려 있었습니다. 강한나 사무실 위임장 취소 통보서. 그는 그것을 꽉 쥐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비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슬픔 대신 차가운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 김도연은 작은 트럭에서 내려 폐교 앞에 섰습니다. 허물어진 교정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운동장 한쪽에는 오래된 철제 그네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가만히 교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이제 여길 다시 세워야겠네. 그의 손에는 정은지가 건넨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 상담소 개소 계획. 한때 쓰러져 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낡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흩날리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빗자루질을 하는 손길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창문을 닫고 벽을 칠하고 삐걱대는 의자를 손봤습니다. 몇 시간 후 교실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뭔가 내 손으로 세우는 기분이야. 그날 오후 정은지가 트럭 한 대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트럭에는 책상, 의자, 그리고 작은 간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퇴자 상담소 간판이에요. 직접 만들어 봤어요. 도연은 그 간판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고맙네, 은지 씨. 그는 교실 앞 벽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은퇴자 상담소 새로운 길. 그 순간 붉은 석양이 간판 위로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마을 사람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노인은 퇴직 후 적응이 어렵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한 여성은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공감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따뜻한 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은지가 커피를 한 잔 건넸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편해 보이시네요. 도연은 창밖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교정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두 번째 인생이겠지. 밤이 찾아오자 교정의 달빛이 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상담한 사람들의 이름과 고민을 차근히 적었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메모가 따라 적혔습니다. 모든 상처는 언젠가 길이 된다. 글씨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자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졌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은퇴자 상담소의 불빛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